안녕하세요. AI 시대의 똑똑한 길잡이 제니입니다.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요즘 이 고민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불안감을 명쾌한 통찰력으로 바꿔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일타 강사 저스틴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저스틴님,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책이 바로 이선 몰릭 교수의 코인텔리전스인데요. 6장의 첫 질문부터 아주 직설적이에요. AI가 내 직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자의 대답은 뭔가요? 저자는 단호하게 아마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1016개 직업을 분석했는데 거의 모든 직업이 AI 역량과 겹쳤어요. 놀라운 점은 과거의 자동화가 반복적인 일부터 대체한 것과 달리 AI는 고연봉, 고학력, 창의적인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AI와 가장 많이 겹치는 상위 20개 직업 대부분이 대학 교수였고 1위는 텔레마케터였습니다. 전문직이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완전 반대네요. 그럼 AI와 전혀 상관없는 직업도 있었나요? 전 10세계 중 단 36개뿐이었습니다. 댄서, 운동선수, 지붕 수리공처럼 고도의 신체적 능력이 중요한 직업들이죠. 이건 현재 AI가 육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지만 로봇 공학과 결합되면 이 경계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 제 직업도 대체된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 저자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직업을 대체의 관점이 아닌 직업, 과업,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제 직업인 교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직업만 보면 AI와 중복성이 높지만 교수의 일은 강의, 연구, 글쓰기, 행정 업무 같은 수많은 과업의 묶음입니다. AI가 행정 업무 같은 일부 과업을 자동화한다고 해서 교수라는 직업이 사라지진 않죠. 전동 공구가 목수를 없앤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만든 것처럼요. 아, 직업을 일들의 묶음으로 보라는 거군요. 시스템은 뭔가요? 교수는 종신재임용 같은 제도적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또 AI가 저보다 강의를 잘해도 학생들이나 대학,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죠. 이처럼 직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얽힌 복잡한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과업 몇 개가 자동화된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듣고 보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제 과업 수준에서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책에 나온 BCG 실험 얘기 좀 해주세요.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들쭉날쭉한 경계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연구팀이 BCG 컨설턴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만 GPT-4 사용해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AI 그룹의 압승이었어요. 더 빠르고 결과물도 더 창의적이고 분석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대부분 참가자가 질문을 그냥 복붙하고 AI의 답을 거의 수정 없이 냈다는 겁니다. AI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연구팀이 함정 과제를 냈습니다. 일부러 AI가 틀릴 수밖에 없는 들쭉날쭉한 경계 바깥의 문제를요. 결과가 어땠나요? 충격적이었죠. AI 없이 푼 그룹은 정답률이 84%였는데 AI를 쓴 그룹은 60, 70%로 오히려 정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요? 저자는 이걸 운전 중 조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성능 좋은 AI를 쓴 채용 담당자들이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비판적 사고 없이 AI를 맹신해 더 나쁜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AI가 너무 뛰어나면 인간이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BCG 컨설턴트들도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자는 업무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나만의 과업, 위임된 과업, 자동화된 과업입니다. 먼저 나만의 과업은 뭔가요? AI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AI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저자는 AI의 아재 개그를 예로 들며 농담 쓰기를 꼽았죠. 더 중요하게는 자녀 양육이나 이 책의 글쓰기처럼 저자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생각의 과정, 저작권 문제가 얽힌 일들입니다. AI에게 내 스타일로 글 써봐 라고 시킬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사유의 깊이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위임된 과업은요? 지루하고 반복적이지만 결과는 꼭 확인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경비 보고서나 이메일 분류 같은 거죠.
저자는 동료의 긴 논문을 AI로 요약해서 30분을 절약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최종 확인과 수정은 직접 했고요. 마지막 자동화된 과업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스팸 메일 필터링이 대표적이죠. 아직은 AI가 실수를 많이 해서 이 범주가 작지만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자동화될 겁니다. 저자는 베이비 AGI라는 초기 AI 에이전트에게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멋지게 써줘 라는 간단한 목표를 줬는데 AI가 21단계의 거창한 계획을 세우다 길을 잃고 포기한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개념이었어요.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가 되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요? AI와 협업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유한 겁니다. 켄타우로스는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방식입니다. 인간이 전략을 결정하면 AI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요. BCG 실험에서 컨설턴트들은 강점이 있는 일은 직접 하고 AI가 잘하는 일은 넘기는 켄타우로스처럼 일했습니다. 사이보그는 더 합쳐진 느낌이겠네요. 네, 인간과 기계가 거의 한 몸처럼 깊게 통합된 방식입니다. 저자는 글이 막힐 때마다 사이보그가 되었다고 해요. AI에게 이 문단을 10가지 스타일로 다시 써줘 라고 요청하는 거죠.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쓰진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막힌 생각을 뚫는 겁니다. 와, 심지어 저자는 가상의 AI 편집팀까지 만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지만디아스, 문에모신의 스티브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었죠. 거만한 비평가 오지만디아스는 유머가 좀 자기적이니 줄이시오 같은 직설적인 피드백을 주고 몽상가 문에모신에는 창의적인 연결고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독자 스티브는 용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고요. 이런 AI 팀 덕분에 글의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AI를 동료 지성으로 활용하는 완벽한 예시네요. 저도 등장 제 AI팀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스틴님, 이렇게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정작 회사에는 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비밀 과업 자동화 현상, 왜 그런 건가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애플이나 JP 모건처럼 많은 기업이 보안 문제로 AI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개인 폰으로 몰래 쓰죠. 둘째, AI가 썼다는 걸 남들이 알면 내 작업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내 일의 90%를 동화했다고 말하면 회사가 90%의 인력을 줄일 거라고 걱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업들이 기존의 중앙 집권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I 활용 능력은 조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AI 활용이 해고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주며 심지어 AI로 혁신을 이룬 직원에게는 연봉 수준의 상금 같은 파격적인 보상을 해서라도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논의를 더 큰 시스템 차원으로 확장해 볼까요? AI가 업무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자는 조직도나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존의 업무 시스템은 모두 그 시대 기술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AI는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죠. 여기서 2가지 미래가 갈립니다.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어떤 건가요? 바로 알고리즘 감시 사회입니다. AI가 모든 직원의 행동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죠. 우버 알고리즘이 운전기사를 통제하는 것과 같지만 LLM은 친절한 조언자의 가면을 쓰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유토피아적 미래는요? 지루함의 종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지루하게 보낸다고 해요. 이런 지루함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AI를 활용해 이런 의미 없고 반복적인 잡무들을 없애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적 비전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직업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직업 총량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과업은 변하지만 시스템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스톡 사진이나 콜센터 산업처럼 일부는 빠르게 재편될 겁니다. 여기서 저자는 AI가 이전 기술과 다른 점으로 위대한 평준화 효과를 꼽습니다. 위대한 평준화요?
네, 여러 연구에서 AI는 능력이 낮았던 사람의 성과를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걸로 나타났어요. 글을 못 쓰던 사람을 괜찮은 작가로 만들어주는 식이죠. 이건 개인의 기술이나 교육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 앞에서는 삽질 실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요. 이럴 경우 대규모 불완전 고용이 발생하고 주 4일제나 기본소득 같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네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기적으로 기술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한다는 아마라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가 정답을 알려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모든 일에 AI를 초대해서 나만의 들쭉날쭉한 경계를 파악하고 AI와 협업하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네요. 오늘 명쾌한 해설해주신 저스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에 AI를 한번 초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AI 동료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제니였습니다.